사는 방식은 각기 다르다지만 분명하게 사회 통념점으로 용인되지 않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이라는 기준은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야기, 바로 그 기준을 넘어버린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어딘가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많이 복잡한 일들을 겪은 바 있는데 익명인 곳에 한 번쯤 털어놓고 싶어서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제가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욕을 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려워서 어디에다가 속 시원히 이야기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의 과거입니다. 20대 때 남편하고 처음 만났었죠. 우연한 시작이었어요. 모처럼 친구들하고 주말 저녁에 만나서 술자리를 가졌을 때 옆 테이블에는 남편 일행이 있었죠. 저희도 3명, 그쪽도 3명이어서 자꾸만 서로 눈길들이 갔던 것 같네요. 그러다가 합석을 하게 되었고 이런저런 대화가 오갔었죠. 저는 처음부터 남편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객관적으로 남편은 잘생긴 외모가 아니었지만 부드러운 인상이라서 상당히 호감을 불러일으키는 느낌이었어요. 제 옆에 앉아있던 친구도 저한테 귓속말로 자꾸만 남편을 겨냥하여 "저 사람 괜찮지 않아?" 이런 말을 했었으니까요. 제 친구도 남편에게 관심을 보였으나 그날 만남에서 남편이 전화번호를 물어본 상대는 저였습니다. 대학 다닐 때나 남자친구가 있었지, 졸업하고 나서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그리고 취직해서 정신없이 직장 생활에 적응하는 내내 저는 연애를 계속하지 못한 상태였어요. 그래서인지 오랜만에 마주하는 이성의 유혹에 정신을 못 차리고 휩쓸려 갔었던 듯 싶네요. 따로 연락을 주고받은 지 2주 만에 저는 남편하고 사귀게 되었죠. 꽤 괜찮은 연애였어요. 서로에게 적당히 부담을 주는 관계였고 각자의 영역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깔끔한 만남을 이어갔었으니까요. 사귄 지 1년째 되던 날, 처음으로 남편이 저한테 결혼 이야기를 꺼냈더랬죠. "윤지야, 너랑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너란 사람을 알게 될수록 점점 더 확신이 생겨. 너라면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확신 말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너무 갑작스러운 얘기라서 뭐라고 대답해줘야 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오빠, 분명한 건 내가 오빠를 정말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오빠의 성격을 내가 이제 아니까 간섭을 안 하고 내 감정을 크게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지 오빠를 향한 내 마음은 아주 커. 이건 진심이야. 사귀면서 감정 표현에 소극적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아낌없이 했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때를 기점으로 저희는 더 깊은 사이가 되었죠. 어느새 저는 때만 잘 맞으면 아마 결혼하게 될 거라는 생각을 품게 된 후였고요. 연애 1주년은 그렇게 행복하게 지나갔고 이후로 더 돈독한 관계가 되었지만 2년이 되었을 쯤에는 모든 것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제가 알던 것들이 다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에게는 여자가 있었거든요. 저 말고 다른 여자가요. 정말 우연한 계기로 남편의 핸드폰이 2대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느꼈었고요. 하나는 업무폰이라고 쳐도 어째서 2대의 기종이나 색상을 완벽하게 똑같이 한 건지는 의문이었어요. 그리고 촉이라는 게 있었죠. 내가 모르는 이 남자의 시간에는 비밀이 숨겨져 있을 거라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었는데 들어맞고 말았어요. 남편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끔찍했던 게 뭔지 아세요? 저보다 그 여자가 먼저였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나중이었죠. 그 여자를 만난 기간은 거의 5년이었고 저랑은 2년이었으니까요. 게다가 그 여자한테도 결혼 이야기를 했었더군요. 왜 그랬어? 여태까지 나 가지고 노니까 재밌었어? 미안해, 윤지야. 네가 너무 좋아서 너한테 흔들릴 수밖에 없었어. 너한테 품은 마음은 전부 다 진심이었다.
이것만은 알아줘. 내가 분명 쓰레기는 맞는데 너를 사랑한 건 진짜야. 오래 사귀고 있던 여자한테 상처 줄 자신이 없는 겁쟁이였을 뿐,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꺼낼 용기가 없던 찌질이었을 뿐, 너를 기만하려는 의도 따위는 없었어. 듣기 좋은 말로 나를 현혹하지 마. 그 여자한테도 이제 들켰으니까 돌아갈 곳이 없으니까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고? 2마리 토끼 다 잡으려다가 아예 다 놓치게 되었네. 오빠 같은 사람한테 끌려버렸던 내 자신이 한심해. 너를 속이려던 건 결코 아니었어. 상황이 계속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거야. 나한테는 너뿐이라는 것을 믿어줘라. 나한테 진짜 사랑은 너였어. 윤지야, 나한테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는 걸 알았더라면 당연히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을 관계였어요. 이미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음에도 그 사실을 다 알고도 저를 새로 만나기 시작하는 걸 묵인했던 남편의 친구들도 전부 증오스러웠었네요. 남편은 계속해서 저를 속일 의도는 없었다고 했지만 작정하고 저랑 양다리를 걸치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굴었던 건 확실했죠. 그러나 저는 2년이라는 기간 동안 남편에게 너무 많은 감정을 내어준 후였어요. 입으로는 남편을 당장 끊어내겠다고 떠들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애가 타고 있었던 것 같네요. 저는 어렸을 때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져 살아 있었던 과거를 지닌 사람이었고 유년 시절이라든지 사춘기 시절에 제대로 관심이나 애정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핍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후에 연애를 하면서 상대방에겐 늘 이런 말을 들었더랬죠. 너는 매사에 너무 감정적이다. 나한테 의존하는 성향이 강한 것 같다. 이런 식들의 말들을 다들 저한테 똑같이 하더군요. 그 말들이 정확했었나 봐요. 2년 동안 제 사람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남편이 양다리였음이 밝혀지자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연락처를 알게 되었기에 남편이 원래 만나고 있었던 그 여자와도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네요. 여자 있는 남자인 줄 몰랐다는 말 믿어줄게요. 확실히 이런 걸로 거짓말을 하실 분은 아닌 것 같아 보여서요. 그래도 좋은 마음에 충고를 드리자면 그 남자 단호하게 버리세요. 미련 갖지 마시고요. 저는 그쪽보다 더 그 남자를 오래 만났지만 지금 미련 따윈 없어요. 사람의 진심을 우롱하는 것만큼 잔인한 행위는 없잖아요. 그 남자는 누구보다 잔인한 사람이에요. 앞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요. 2번 다시 안 보고 살 수 있다면 그걸로 다행이죠. 그 여자는 저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했었습니다. 그걸 오롯이 받아들였어야 했는데 유약하고 멍청한 성정 때문에 고민하다가 저는 모든 일을 그르쳐버렸어요. 임신이 된 거였죠. 망연자실했습니다. 도저히 낳을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한 번의 실수가 발생되었네요. 제가 홧김에 제 임신 사실을 남편에게 밝히고 만 것이었죠. 차라리 숨기는 게 나았을 텐데 제가 너무 성급했어요. 저는 아차 싶었지만 이미 남편은 제 임신 사실을 듣자마자 생각을 굳힌 뒤였고 저에게 바로 청혼하더군요. 함께 그 생명을 책임지자면서요. 제가 청혼 앞에서 머뭇거리니까 남편이 저한테 그랬어요. 임신했는데 뭐 어쩔 거냐고요. 저한테 뾰족한 수가 있냐고 따지듯이 물었더랬죠. 저는 그 강압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어요. 아, 그렇게 제 운명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는데 남편 쪽 하객들 중에서 남편이 양다리였음을 아는 사람들도 몇 있었어요. 괜히 그 사람들 보기 민망해서 힘들었고 제 지인들이 저희 남편이 양다리였다는 사실을 혹시라도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했었습니다. 얼렁뚱땅 결혼해서 살림 차리고 살았죠. 임신 7개월째에 일주일 간격으로 2번 쓰러져서 저는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출산 직전까지 다닐 계획이었고
아기 낳은 후에는 웬만하면 복귀할 예정이었는데 다 어그러졌습니다. 다행히 출산은 무사히 했어요. 태어난 딸은 건강했네요. 제가 친정 식구들이랑 별로 안 친해요. 조금 어색하다고나 할까요? 이래저래 집안 내부에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임신 막달 때에도 출산 직후에도 친정 식구들의 도움은 별로 못 받았어요. 제가 원하지 않았고요. 대신 시부모님께서 저를 잘 챙겨주셨어요. 2시간 거리를 달려와서 저보고 가셨고요. 첫 손주도 많이 예뻐해 주셨죠. 시골 생활하시는 분들이라 그런지 어딘가 정이 많고 순박하신 분들이 바로 제 시부모님이셨어요. 남편하고는 완전히 딴판이었죠. 하지만 나중에 우연히 시아버지의 사촌양 되시는 분께서 바람길을 못 고치는 바람에 이혼을 무려 3번이나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람 피우는 성향도 집안 내력인가 싶었답니다. 비록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관계였으나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으니 이제 잘 살기만 하면 될 거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결혼 생활은 제 바람과는 다르게 흘러가더군요. 쉬운 육아가 어디 있겠냐마는 첫째 딸 키울 때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더랬어요. 빨래 개다가 말고 낮잠 자다가 깨어나 미친 듯이 우는 딸아이를 안아들고 사력을 다해서 달래던 저의 모습. 거실 한 구석에 쌓여있는 개알 빨래들과 거울 속에 비친 초췌해진 제 모습을 번갈아 쳐다보던 저는 진짜 그 순간에 해선 안 될 생각까지 했었어요. 지독히도 울음을 그치지 않는 딸아이의 우는 소리를 벗삼아서 베란다 밖으로 뛰어내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베란다가 그토록 유혹적으로 보이더군요. 나중에 생각했던 건데 저는 그때 산후 우울증을 앓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때는 그런 걸 몰랐으니 내가 미쳤나 보다 이런 정도로만 생각하고 안일하게 저 자신을 방치했던 것 같아요. 나쁜 충동이 들 때마다 딸아이한테 미안해서 혼자 울부짖었고요. 남편은 우리 가정의 미래를 위해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때라면서 회사 일에 매달려 살았습니다. 딸이 3살 나이가 되고 나서야 제가 조금 진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처한 현실도 그제서야 오롯이 받아들였던 듯 싶고요. 남편하고 원래는 영영 헤어질 작정까지 했다가 예기치 못한 임신으로 결혼, 출산을 이어왔던 것이었으니 정신력이 강하지 못한 제가 오랜 방황을 해왔던 것이었죠. 그런데 딸이 3살쯤 되니까 드디어 적응이 되더군요. 유별나게 잘 울고 예민하던 딸은 남편은 귀찮아했습니다. 아, 진짜 동물도 아니고 아예 말을 못 알아듣잖아. 최소한 나랑 대화가 가능한 상태가 될 때까지는 내가 기다려줘야겠어. 딸이 의사소통이 가능해질 때까지 저 혼자 독박 육아나 계속하란 뜻이었습니다. 제가 곱씹을수록 화가 나서 남편한테 한 번은 따졌었죠. 아무리 그래도 하나부터 10까지 저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힘에 부치는데 어째서 아이 아빠라는 자자가 손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냐고 맹렬하게 따져봤습니다. 육아뿐만 아니라 모든 집안일을 저 혼자 하고 있었고 남편은 청소기 돌리는 것조차 안 했어요. 제가 서러움을 토로하면서 구구절절 다 말했는데 그거 한참 듣고 있던 남편이 저한테 끝내 하는 말이 그래서 나는 돈 벌어다 주잖아. 나보고 손 하나 까딱 안 한다고? 너는 대신에 땡전 한 푼도 안 벌어오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노동을 해야지. 자기가 돈 버는 사람이니까 자기는 집에서 전적으로 쉬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어요. 저는 돈을 안 버니까 집안일 하면서 아이나 키우면 된다고 했죠. 나도 출산 전에는 직장 다녔던 사람이야. 그럼 내가 다시 돈 벌러 나갈 테니까 오빠가 집안일해. 내가 돈 벌 거니까 오빠가 집에 틀어박혀 있으라고. 윤지아,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이란 걸 좀 해봐라. 너 나가서 돈 벌겠다고? 그럼 네가 나만큼 벌어올 수나 있고? 내가 지금 너한테 다달이 200만 원씩 주잖아. 그리고 나는 그 돈 전혀 간섭 안 하고 내 통신비며 각종 생활비 알아서 따로 해결하잖아. 매달 200만 원은 온전히 네 거잖아. 너 나한테 이렇게 해줄 수 있어?
남편의 눈빛이 명백히 저를 비웃고 있었어요. 어서 빨리 자기 앞에서 꼬랑지 말고 알아서 설설 기라는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그 앞에서 코웃음을 쳤죠. 그래, 내가 200만 원씩 줄게. 그리고 내 생활비는 거기서 제하지 않고 따로 알아서 할 거야. 그럼 되지? 오빠, 다음 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둬. 내가 그 안에 취업해서 첫 월급 탈 거니까. 뭐? 네가 당장에 어딜 가서 취업하겠다는 거야? 네가 무슨 수로? 말만 뱉으면 다인 줄 알아? 누가 말로만 한대? 나 당장 지원할 때부터 알아볼 거야. 그놈의 200만 원 내가 주겠다고. 저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강하게 나갔어요. 아이 낳고서 몸과 마음이 극한까지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어서 그런지 그때 갑자기 심지가 굳어졌죠. 남편이 세게 나오는 것도 안 무서웠고요. 차라리 진짜 나가서 어떤 일이 되었든 사회생활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자기 예상외로 너무 강경하니까 남편이 당황하더군요. 저한테 입만 살았다면서 투덜거리더니 제가 계속 의견을 안 꺾으니까 이틀 뒤에 저한테 먼저 꼬리를 내렸습니다. 앞으로도 자기가 돈 벌 거고 되도록 집안일에도 참여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한테 다시 취업할 생각은 하지 말래요. 애가 이렇게 기질이 유난한데 애 엄마가 무슨 일을 다니냐면서 애 생각을 해서라도 그런 생각은 접으라고 하였습니다. 저는 또 멍청하게 남편의 말을 들으면서 일리는 있네? 이러고 자빠졌었어요. 그 후로 남편이 전과는 다르게 집안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 마음이 누그러진 것도 있었고요. 방심한 사이 또 일이 벌어졌죠. 한 2년 정도 있다가 취업하면 되겠다. 지금은 애 키우는데 아직도 신경 쓸 시기이기는 해. 저는 그런 계획을 품고 있었고 제 말의 뉘앙스에서 남편도 이 점을 분명하게 눈치채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임신을 해버린 겁니다. 환절기도 아닌데 감기가 약하게 온 것처럼 컨디션이 이상할 때부터 뭔가 묘했어요. 그랬는데 확인해보니까 임신이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죠. 제가 다른 일로 산부인과 처방약을 먹고 있기도 했었고 날짜도 잘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임신 확률은 정말 낮았거든요. 그것만 믿고 바보같이 방심했다가 계획에 없었던 둘째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그때 좋아했던가 싫어했던가 그 반응도 오죽하면 기억에 가물가물할 만큼 당시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 정신이 몽롱했었네요. 결국 그렇게 둘째까지 낳았어요. 둘째 딸은 자기 언니보다 키우기 수월한 아이였고요. 문제는 저에게 있었습니다.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을 때부터 몸이 안 좋았는데 그게 징조였나 봐요. 기어이 출산 때 문제가 생겼었고 사경을 헤매다가 나흘 만에 중환자실에서 눈을 떴어요. 태어난 이후에도 몸이 안 좋았고 건강을 일전 수준 회복하고 나서도 예전하고는 몸과 정신의 느낌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둘이 된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하고 여러모로 사이가 삐그덕거렸어요. 서로에겐 네가 먼저 변한 거다. 이런 손가락질하며 비난을 하였습니다. 아이를 둘이나 독반 육아로 키우면서 제가 어떻게 아가씨 시절처럼 자기관리를 할 수 있었겠나요? 저는 건강 문제도 있었으니 당연히 어려웠죠. 그런데 그걸 남편은 나에 대한 애정이 완전히 식었다면서 저를 매도하였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에게 오빠야말로 나한테 애정이 없는 거 아니냐며 굳세게 맞섰고요. 제가 그렇게 말했던 건 진심이었어요. 전적이 있는 남자랑 애초에 결혼을 했던 거였으니 제 안에는 항상 불신이 깃들어 있었죠. 독박으로 아이들을 돌보는 엄마, 바깥 생활에만 여념이 나빠. 이런 부모 아래에서 아이들은 저에게 전적으로 의지하였답니다. 특히 둘째 아이는 말문이 트이고 걷고 뛰고 이럴 때부터 자기 아빠라는 사람을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보통 딸은 아빠를 닮는다던데 이상하게 우리 애들은 엄마만 닮았단 말이야. 둘 다 이럴 수가 있나? 지금 애들 다 듣는데 그런 소리를 왜 해? 그냥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말한 거지. 예민하게 발끈하기는. 시큰둥한 표정과 말투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애들이 퍽이나 좋아하겠나요?
제가 보기에는 남편이란 사람은 영 배려심이라는 게 없어 보였어요. 제가 연애 때에도 느꼈던 부분이지만 자기 마음 가는 대로 자기 흥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기본인 사람이었으니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후에도 그런 기질이 여전하더군요. 가뜩이나 애들이 아빠를 멀게 느끼고 있었는데 아빠란 사람은 그 거리를 좁힐 생각 따윈 없어 보였으니 제가 속이 말이 아니었죠. 임신 때문에 갑자기 결혼을 하게 된 건 냉정하게 짚어보면 나뿐만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해당되는 얘기야. 과연 결혼 생활에 만족을 하고 있을까? 혹시 다른 여자를 지금 만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저는 가정을 꾸렸으면 최소한 제 몫의 도리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돈 벌어다 줬으면 됐잖아 라는 식으로 늘 굴었어요. 가정 안에 참여하려고 들지 않았죠. 그런 사람이 진심으로 가정을 위하고 있을지 노력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부터 제 안에는 의심이 싹이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솔직히 그 이후로 걸려만 봐라 하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정말로 걸리길 바란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을 슬쩍 훔쳐보다가 석연치 않은 대화창을 발견했을 때 촉이 왔었고 카드 결제 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다가 수상한 것들을 발견해내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결혼해서 자식들도 있는데 이 인간 말종이 그럼에도 결국 재벌은 남 못 주고 이렇게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현실을 마주하게 되어도 저는 담담할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의외로 눈물이 나오더군요. 망연자실하기도 했고 왠지 모를 비참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멍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애들은 영문을 몰라서 고개만 갸웃거리고 제 눈치만 살피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엄마, 왜 울어? 나 어린이집 혜원이처럼 엄마도 누가 괴롭히는 못된 사람 있는 거야? 아빠한테 말해서 혼내달라고 그러자. 아니야. 엄마 괜찮아. 그러니까 아빠한테 혼내달라는 말 안 해도 돼? 큰딸이 저를 위로하겠답시고 그렇게 말했을 때 제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원흉이 바로 다름 아닌 아빠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으니 속이 문드러졌네요. 제가 자기의 바람을 눈치챘다는 걸 남편도 어느 순간 알게 된 눈치였어요. 왠지 행동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더 과감해져 갔습니다. 아예 다른 여자에 있다는 티를 숨기지 않고 희죽희죽 웃으면서 핸드폰을 만지는 꼬라지를 볼 때마다 속에서 천불이 났죠. 그러다가 웬 여자 팔찌를 브랜드 매장에서 구입했길래 제가 그거 영수증을 보곤 화를 냈어요. 도대체 이러는 이유가 뭐냐고 상대가 누구냐고 추궁을 했습니다. 입을 꾹 다물어서 제 복장을 뒤집어 놓았던 남편은 며칠 후에 저한테 먼저 대화를 청하더니 실토하였어요. 바람난 상대가 애엄마라고 하더군요. 유부녀냐고 하니까 그건 아니래요. 재작년에 남편하고 사별한 여자래요. 저희 큰딸보다 나이가 많은 아들이 있는 여자더군요. 여자 혼자 아들 키우면서 사는 게 너무 가엾고 신경 쓰여서 시작하게 된 관계라고 했어요. 기가 막혔습니다. 제가 이를 갈면서 화를 냈고 당장 헤어지라고 타이르기도 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되려 그 여자랑 더 붙어먹었습니다. 아예 두 집 살림을 시작한 거예요. 일주일에 이틀, 많으면 사흘을 그 여자 집에서 지냈습니다. 남편은 저랑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두 집 살림을 유지하고 싶다 하였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러더군요. 우리 애들 생각해서 네가 참아. 내가 앞으로 50만 원을 더 줄게. 내가 줄 수 있는 최대한이야. 한 달에 300씩 받으면서 사랑하는 애들 키우면서 사는 거. 괜찮지 않아? 자식들 위한 길을 선택해야지. 잘 생각해.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200만 원을 주었던 남편. 둘째가 태어나고 나서 돈을 조금씩 더 주더니 한동안 250만 원을 주었더랬죠. 그랬는데 이제는 300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애가 한 명이라면 모를까? 둘 키우면서 살림 다 하면서 한 달에 300. 그렇게까지 넉넉한 금액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남편은 한껏 으스댔죠. 이런 환경 절대로 못 찾을 거라고 하면서 저의 길을 눌러놨습니다. 매 순간 비참했어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이렇게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애들 키우는 것에는 이득인 것 같아서 그냥 남편의 말대로 참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온전히 돌아오길 바라는 마음과 모든 걸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공존하였죠. 미친 듯이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였고 그래도 애들 아빠니까 미워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모르겠더군요. 고민으로 너무 힘들어하던 저는 시부모님께 넌지시 남편의 일을 알려드리기도 하였어요. 그런데 딱 느낌이란 게 오더군요. 사람 좋은 시골분들이 시부모님이셨지만 그만큼 옛날 사고방식을 지닌 분들이라 폐쇄적이기도 하셨으며 며느리인 저보다는 아들인 제 남편을 옹호해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시콜콜한 걸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냥 시부모님께 바랐던 구원의 손길, 그 희망을 버렸어요. 저는 비참한 손해를 꾹 안고 버티며 살았습니다. 애들한테는 상황마다 갖가지 핑계를 대었고 어느새 애들은 아빠란 매일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당연시하기 시작했어요. 어리니까 그런 학습조차 빨랐던 거예요. 제가 남편한테 그랬습니다. 뻔뻔스러운 두 집 살림, 그가 하는 것까진 이제 알겠다고, 다 포기하겠다고. 그러니까 그 영역에서도 살되 저희 가정의 영역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영역의 일을 저희 영역으로 끌어오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것만 지켜준다면 저는 천하의 보살이 되어 살겠다고 했죠. 그래, 알겠어. 어차피 너는 애들 키울 돈만 주면 입 닫고 귀 닫고 살 수 있잖아. 그런데 남편이 저에게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더군요. 그때 자존심이 너무 상했는데 저를 보는 남편이 네가 화가 나면 그래서 어쩔 건데? 라는 표정을 짓고 있어서 저는 또 꾹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의 그 여자, 상간녀는 처자식이 있는 상대라는 걸 뻔히 알고도 제 남편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정신병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저는 알게 되었네요. 그들이 어떻게 추잡스러운 만남을 이어가건 관여하고 싶지 않았고 그저 애들을 잘 키워내면서 당분간은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것이 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깨트려버린 건 그들이었어요. 큰딸의 생일날 상간녀 집에 가서 오지도 않은 것 때문에 안 그래도 제가 심기 불편한 상태였는데 남편이 제 속의 불에 기름을 확 끼얹더군요. 주말에 마트 갈 거지? 그때 김밥거리 재료도 같이 사와. 김밥? 갑자기 왜? 김밥 먹고 싶어서 그래? 아니, 김밥 도시락 좀 싸라고. 다음 주 수요일에 명수 소풍 간대. 요즘 애들 소풍 도시락 장난 아니라 그러던데? 그냥 김밥만 딸랑 싸서 담지 말고 예쁘게 디자인도 같이 해봐.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든가. 제가 지금 뭘 들은 건가 싶었어요. 저희 애들 소풍날에 무슨 도시락 싸가는지도 몰랐고 관심도 없어 보였던 인간이 상간녀 아들의 도시락을 저한테 싸라고 하는 거 너무 기가 막혀서 대꾸조차 안 나왔네요. 어디까지 최악으로 구나 싶어서 가만히 둔 것도 있었는데 설마 저한테 상간녀 아들 소풍 도시락까지 싸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이 정도로 최악일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었네요. 제가 남편이란 작자를 제 안에서 과대평가하고 있었나 봐요. 그 여자는 뭐하고? 손이라도 다쳤대? 기부스라도 팔에 감았어? 김밥 싸는 거 잘 못한다잖아. 오죽하면 김밥을 사서 도시락으로 보냈었다더라. 그럼 이번에도 그러라고 하면 되겠네. 사는 게 더 요즘엔 효율적이야. 이건 정성의 문제잖아. 누가 봐도 산 김밥이랑 직접 산 김밥이랑 같냐? 그리고 도시락에 김밥 말고도 이것저것 좀 넣어봐. 왜? 표정 보니까 불만인가 보다? 그래 알았어. 명수 소풍 도시락 예쁘게 잘 싸주면 내가 보너스 넣어줄게. 됐지? 보너스라니? 그건 또 무슨 참신한 헛소리야?
그렇게 점잖은 척 뒤로 빼지 않아도 돼. 너 돈 때문에 움직이는 거 너도 알고 나도 아는데 내가 돈을 그렇게 두둑히 줘도 만족 못하고 이런 건수 잡아서 추가로 돈 받아내려는 거지? 참나. 귀여운 시도라서 내가 모른 척 넘어가 준다. 대신 도시락 명수 친구들이 전부 다 부러워할 만큼 잘 써야 돼. 알았어? 제 인내심이 극에 달했어요. 저를 극한으로 화가 나게 만든 것, 그건 돈과는 상관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참을 수 없는 모멸감이 들었으며 남편이 결코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는 분명한 판단이 들었죠. 적어도 지켜야 하는 선은 있는 거 아니야? 나한테 어떻게 그 여자 아들을 챙기라고 할 수 있냐고. 오바 좀 하지 마라. 질투하는 꼴 추하다. 돈 때문에 참고 사는 마당이면 그냥 계속 참고 살면 되잖아. 남편이 혀를 끌끌 차면서 저를 내려다보는 시선에는 비웃음이 가득 차 있었어요. 그의 시선을 받은 순간 저는 온몸에 불쾌한 소름이 돋아나는 감각이 들었죠. 이러고도 참아야 한다니, 견뎌야 한다니, 문득 제 인생이 너무 불쌍하고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주체성 따위는 없는 조연도 아닌 엑스트라의 삶이 바로 저에게 해당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제가 너무 오랜 시간을 잘못된 상황과 환경에 놓였던 까닭에 너무나도 폄훼한 세상에 갇혀 살아왔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고요. 남편한테 한껏 비웃음을 당했던 그날, 저는 곤히 잠든 애들의 얼굴을 보면서 다짐했습니다. 내가 비참하게 사는 것을 과연 내 자식들도 원할까? 얘네가 더 크고 나면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게 될 텐데 그건 내가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야. 이대로 가다간 어차피 이 판 살판일걸? 그렇게 될 바엔 내가 먼저 선수를 치는 게 낫겠어. 바보 같은 엄마보다는 이기적인 엄마를 내 딸들이라면 선택할 것 같다는 우스운 짐작도 혼자 해봤었네요. 저는 남편의 말대로 장을 보러 가서 열심히 김밥 재료를 구입하였습니다. 상간녀 아들을 위해서 김밥 도시락을 싸겠다고 했더니 남편이 그럼 그렇지 않은 표정으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더니 상간녀한테 연락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둘이 얼마나 저를 등신이라며 배알도 없는 여자라며 비웃어댔을까요? 그래, 지금 실컷 비웃어둬라. 그 웃음도 얼마 못 갈 테니까. 저는 각오를 다지며 도시락을 준비했어요. 동이 터오기 전에 일어나서 밥부터 안 치고 정성스레 김밥 재료들을 꾸렸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과 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 작정이었어요. 제가 만든 김밥은 정말 맛이 끝내줘야 했으니까요. 도시락통 바닥이 보일 만큼 다 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김밥을 쌌습니다. 과일과 젤리를 담은 후식통도 정성스레 준비를 마쳤고요. 저는 보통 때보다 일찍 출근 준비를 마친 남편에게 상간녀 아들의 완성된 소풍 도시락통을 내밀었어요. 도시락 싸고 남은 김밥들이 접시 위에 있는 걸 보고선 남편이 그걸 집어먹었는데 맛있다면서 놀란 표정을 짓더군요. 제가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 만들었지. 이런 나한테 미안하다거나 고맙다거나 뭐 그런 인사말 없어? 꼴값을 떤다. 보너스는 좀 이따 계좌로 넣어줄게. 됐지? 역시 그렇구나. 알았어. 자, 여기 도시락 챙겨야지. 그 집에 잘 전해주고 출근 잘해. 제가 전에 없이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배웅을 하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의 모습은 마치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하였어요. 역시 너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랑 이혼 못할 여자가 맞았구나. 애들 키우려면 다 참고 사는 여자구나. 이렇게 말이죠. 저를 아주 쉽게 보고 있다는 게 눈빛에서 다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젠 그것도 끝이었습니다. 저는 애들을 앉혀놓고 말했어요. 오늘은 학교랑 어린이집 지각해도 좋으니까 같이 얘기를 나누자고요. 할 얘기가 있다고 얘들한테 그랬습니다. 머뭇거리던 저는 결국 다짐했던 대로 진실의 일면을 애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아빠한테는 엄마 말고도 다른 여자가 있어. 그 여자한테는 아들이 있거든? 근데 아빠는 너희보다 그 여자의 아들이 더 좋대. 더 자기 자식 같나 봐. 어린 딸들을 앉혀놓고 차근차근히 상황이 이해가 되도록 일을 설명해 주었어요. 머리가 큰 첫째 딸은 그게 어떤 상황인지 다 이해를 하였으며 충격을 받더군요. 눈물을 뚝뚝 흘리더니 계속 엄마 불쌍해 라는 말을 반복했어요. 저도 따라서 울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면 애들 마음이 더 슬퍼질까봐 꾹 참았죠. 둘째 딸은 희한하게 원체 자기 아빠를 안 따르고 어려워했기 때문에 그런지 오롯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도 아빠랑 안 살아도 돼 라는 말을 하더군요. 엄마가 너희한테 이런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그런데 앞으로 엄마가 우리 딸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해줄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아빠랑 이제 안녕해야 돼. 우리 딸들, 엄마가 뭘 원하는지 알겠지? 저의 눈물 젖은 눈동자를 똑바로 쳐다보던 애들은 이내 고개를 열심히 끄덕였습니다. 어린 딸들에게 이런 추악한 어른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굴뚝 같았으나 남편을 완벽하게 쳐내려면 이런 방법이 최선이었죠. 게다가 애들도 자기 아빠에 대한 신뢰가 원래 없었으니까요. 그날 점심시각 상간녀의 아들은 태어나서 가장 끔찍한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풍기는 맛있는 김밥은 분명 인기였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자랑까지 해가며 나눠 먹었겠죠. 그러니까 그 김밥이 금방 동이 났던 것일 테니까요. 그리고 통을 채우고 있던 김밥이 사라지자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두꺼운 매직으로 쓴 글자, 그 위에 저는 랩을 깔고 김밥을 쌓았던 거예요. 그렇게 미리 도시락통을 열어봤어도 저의 공작을 남편이나 상간녀나 발견할 수가 없었죠. 부인과 딸이 있는 남자를 건드린 나쁜 마녀, 김성미의 아들 박선후. 그리고 후식통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통의 바닥에도 매직으로 글자가 써져 있었죠. 상간녀가 뭔지 궁금하면 인터넷에 검색. 박선우는 상간녀의 아들. 난리가 났던 모양이었어요. 왜냐면 상간녀의 아들. 그 반 친구들이 전부 입을 놀리면서 전체 학부모에게로 번져나갔습니다. 대박 사건이 터졌으니 아이들이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겠어요. 다른 반 친구들한테도 말하고 옆 동네 사는 다른 학교 친구들한테도 소문내고 집에 와서는 자기 부모한테 말하고 제가 짐작하기로는 그 소문이 일대 쫙 퍼지는데 이틀밖에 안 걸렸던 것 같네요. 상간녀는 기절 초풍해서 남편한테 득달같이 따졌죠. 김밥 도시락을 건네준 건 남편이었으니까요. 남편은 분노한 채로 저한테 화를 냈고요. 너 제정신이야? 진짜 미쳤어? 어쩌자고 그런 짓을 벌였어? 네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저지른 건지 알기나 해? 아무리 질투심에 머리가 돌았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 어린 아들한테 해를 가할 수가 있냐? 학교는 이제 어떻게 다니라고? 고작 질투라는 걸 운운하는 것에서 남편의 수준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어떻게 얕잡아 보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죠. 밟아도 찍소리 못하는 지렁이. 저를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남편의 생각을 처절하게 깨부숴줄 작정이었습니다. 학교? 그건 내가 알 바 아니지. 너의 대단하신 여자친구분께서 알아서 해결하지 않을까? 처자식 있는 유부남이랑 붙어먹었을 땐 그만한 것도 각오를 했어야지. 우리 상간녀께서 보기보다 배짱이 별로이신가 봐. 너 왜 이래? 너 죽을 병 걸렸냐? 아니면 주식 같은 거 하다가 돈이라도 잃었어? 나한테 돈 내놓으라고 시위하는 거야 뭐야 대체? 이혼해. 그리고 이제 나한테 넘겨. 너만 꺼지면 행복한 가정이라는 거 깨달아 버렸거든. 이런 미친 여자를 보았나. 내가 왜 그렇게 해줘야 하는데? 정말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남편이 두 눈깔이 휙 돌아간 채로 저한테 달려들었는데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방에서 얌전히 나오지 말라고 했던 딸들, 자기 아빠의 고함 소리가 들리자 방에서 뛰쳐나온 거예요. 그러더니 둘 다 동시에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괴롭히지 마. 아빠가 뭔데 엄마를 괴롭혀? 아빠 싫어. 엄마한테서 떨어져. 큰딸이 그렇게 외치자 남편은 얼이 빠져버렸죠. 당황해서는 딸들과 저를 번갈아 쳐다보더군요. 이게 무슨 영문인가 하는 표정이었어요. 네가 여태까지 이 사달을 내놓고도 우리 애들이 모르기를 바랐니? 제가 음산하게 중얼거렸고 남편은 많이 놀랐는지 자기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는 모양새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한번 세게 째려보고는 휴대폰이랑 차키를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머리 식히면서 반성하고 있어. 내일 두고 보자. 저한테 남긴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두고 보자는 놈치곤 무서운 놈 없다더니 남편이 딱 그 꼴이었네요. 갑자기 남편이 가소롭게 느껴져서 저 스스로도 신기했어요. 딸들만 있다면 뭐가 어떻게 되어든 상관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남편이 저한테 남긴 말은 제가 역으로 남편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었어요. 이튿날 시댁에는 제가 보낸 우체국 등기가 날아들었죠. 그 안에는 제가 모아온 남편의 불륜 증거들이 빼곡히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상황을 묵인했다고 해서 증거를 흘려보내겠다는 뜻은 아니었으니까요. 저도 방비를 해야 했기에 거의 습관적으로 증거를 모아왔었는데 이런 식으로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이 바람났다는 것 정도만 슬쩍 알고 계셨던 시부모님께서는 본격적인 증거를 마주하시곤 큰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 증거의 내용들이 너무나도 적나라했고 추적파였으며 역겨웠으니까요. 어떻게 딸 자식을 둔 놈이 이렇게 굴 수가 있어? 집안에 수치인 놈, 남자 망신 다 시키는 놈! 시아버지께서 역성을 내셨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알아놓으셨고요. 당장에 시골에서 올라오신 시아버지를 저는 맞이해드렸고 일부러 당신의 손녀들을 바로 보실 수 있게 하였어요. 시아버지께서 방문하시기 전에 저는 이미 딸들에게 얘기를 마친 바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빠 무서워요. 아빠가 우리 말고 다른 집 자식을 자기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빠가 엄마 때렸어요. 첫째가 흥분해서 말을 쏟아내자 그의 질세라 둘째가 열심히 외쳤습니다. 아빠가 집에 안 왔으면 좋겠어요. 아빠 괴물이야. 시아버지께서는 참담하게 두 눈을 질끈 감으시며 주먹까지 불끈 쥐셨어요. 그동안 못난 아들의 인생에 관여를 하고 싶지 않아서 멀리 떨어져 광망을 하며 살아오셨지만 지금 보니까 그랬던 게 후회된다고 하시면서 시아버지께선 저에게 미안하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결국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깃들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딸들의 발언으로 시아버지의 정신을 흔들어 놓은 다음에 일부러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제가 당해온 모욕은 차마 넘길 수 있어도 저희 애들한테 불행을 안겨준 건 견딜 수가 없어요. 이혼 소송 진행하려고요. 끈질기게 책임을 물을 거고 그렇게 되면 애들 아빠는 완전히 모든 것을 잃겠지만 별 수 없네요. 이혼 소송으로 남편을 털어버리겠다고 한숨을 쉬면서 그렇게 말했더니 시아버지께서는 역시나 당황하시더군요. 저한테 원하는 게 대체 뭐냐면서 그렇게 물으셨을 때 저는 속으로만 씩 웃고 겉으로는 우스엔찬 표정을 지으며 대답해드렸습니다. 저랑 우리 딸들의 소중한 추억이 담긴 이 집은 당연히 저희 몫이 되어야 하고요. 남편이 양육비 지급을 성실하게 해줄 거란 기대가 없으니 남편의 계좌에 든 돈도 전부 받아내야 할 것 같아요. 아, 맞다. 이혼 진행 서류는 되도록 남편 회사로 보내려고요. 그래야 누락이 안 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께서는 식은땀까지 흘리시며 어쩔 줄 몰라 하셨고 되도록 자신과 합의를 하자면서 저를 어떻게든 회유하려고 하셨습니다. 아버님이 그러시니까 제 마음이 자꾸 약해지네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정 그러시다면
제가 이 집하고 남편 재산 반 정도로 그렇게만 받아도 되고요. 그래, 그렇게만 해줘도 정말 고맙겠구나. 이혼은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지만 적당한 선은 지키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니? 제가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는 불안감이라도 드셨던 건지 시아버지께서는 생각보다 금세 저의 계획대로 넘어와 주셨어요. 애초에 저는 집과 남편의 전 재산을 다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조차 한 적이 없었어요. 받을 몫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러 처음부터 초강수를 뒀던 것뿐이죠. 아버님께서 이번 달 내로 교통정리를 해주신다면 그때까진 기다려 볼게요. 다음 달이 되자마자 저는 이혼 소송 진행할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남편 회사로 서류 보낼 거고요. 일부러 기운 없는 표정으로 말하느라 힘들었네요. 시아버지께서는 무조건 해내시겠노라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은 뒤집어졌죠. 내가 왜 그 미친 조건을 들어줘야 돼? 애초에 내가 순순히 이혼을 해줄 것 같아? 남편은 애써 코웃음을 쳐댔지만 제가 어마어마한 자기의 불륜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꼬리를 말았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사과를 하더군요. 평범하게 사는 게 지루했나 봐. 일탈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 나 전부 다 잊고 버리고 너한테 돌아간다. 우리 애들만 보면서 살게. 지랄하지 마세요. 네가 그러면 우리는 받아줘야 하니? 지금까지 나를 호구 등신으로 봤던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한 번도 그 가슴으로 애들을 담아본 적도 없으면서 이제 와서 그러는 거 정말 없어 보여. 못났다. 차라리 그 여자한테 가서 정착을 하지 그래? 아예 새 가정을 그쪽에서 차리라고. 저한테 자기 말이 씨알도 안 먹힌다는 게 정말 큰 충격이었나 봐요. 남편은 이게 현실일 리 없다면서 헛소리를 하더군요. 저를 설득하기 어려우니까 애들한테 호소를 해봤지만 이미 제가 이런 상황을 내다보고 딸들한테 진실을 다 밝혔던 거였으니까요. 애들은 자기 아빠를 벌레 보듯 쳐다봤습니다. 남편이 사탕 발린 말들에 대해도 전혀 눈 하나 깜빡 안 하더군요. 그렇게 남편은 자기 처자식으로부터 완벽하게 버림받았어요. 제가 시부모님뿐만 아니라 시댁 친척 몇 분한테도 남편 불륜 증거 우체국 등기로 보냈었거든요. 그래서 파장이 엄청났어요. 결국 남편이 집을 저에게 내줬습니다. 그 외의 현금은 시아버지로부터 3차례에 걸쳐서 받았어요. 그쯤 되는 금액이면 시댁에 있는 현금의 전부 수준이지 않을까 싶었네요. 원활한 이혼 과정을 거치는 건 거치는 거였고 다른 것도 남아있었죠. 상간녀가 있었잖아요. 저는 상간녀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건 별개였으니까 여기서도 받아낼 건 다 받아낼 작정이었어요. 남편을 통해서 제 번호를 안 건지 저한테 연락을 한 상간녀가 울면서 빌더군요. 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눈 맞은 남자랑 마음까지 맞았을 뿐인데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죄라고 제가 이런 수모를 계속해서 당해야 하냐고요. 제 아들은 그때 일로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에요. 애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아세요? 그런데 지금 저를 또 이렇게 힘들게 만드시겠다고요? 그런 말에 흔들려서 넘어가 주기에는 내가 인생에서 너무 참고 산 게 많아서요. 이제 그만 참을 때도 됐기에 안 참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흔들려 줄 수가 없어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저의 깔끔한 반응에 상간녀는 할 말을 잃어버렸죠. 결국 저는 남편과 상간녀 양쪽에게서 얻어낼 수 있는 최대한을 다 뽑아내서 받아냈어요. 시댁 전체에도 파장을 일으켰고 상간녀 아들에게도 영영 지워지지 않을 상처를 남겼으니 피도 눈물도 없었네요. 저는 그 집에서 오래 살 작정이 아니었으므로 계속 때를 노리고 있다가 고점에서 팔아넘겼어요. 별로 궁금하진 않았지만 그 후로 알게 된 건 결국 전 남편이 그 상간녀와 결혼을 했었다는 거예요. 식은 안 올리고 그냥 혼인신고만 했다는 것 같더군요. 돈 잃고 명예 잃고 추한 경험을 함께한 동지끼리 이대로 헤어지기엔 잃을 게 많다 싶었는지 부부가 한번 되어봤던 모양입니다. 그랬다가 반년도 안 지나서 둘이 갈라섰어요.
갈라섰기 때문에 이게 소문이 나서 제가 나중에나마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거였죠. 참나, 전 남편 놈은 괜히 객기 부렸다가 이혼 경력을 추가했네요. 불륜 관계로 만났을 때야 그 사랑이 스릴 넘쳤던 거죠.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감정이었나 봐요. 우스웠습니다. 그 후로 전 남편은 저한테 어떻게든 접근할 빌미를 잡으려고 혈안이 되기도 했었는데 애들이 원체 자기 아빠를 싫어하고 아예 찾지도 않으니까 명분도 없었어요. 저는 부족함 없이 애들을 키우면서 직장생활까진 멀쩡히 하며 잘 지내는 마당이었고 잘 되어가는 남자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를 기웃거리는 전 남편 놈을 유쾌하게 비웃어줬답니다.